그녀의 연극은 완벽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남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내 윤서아와 그 남자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강민준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불타는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한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이었다. 한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첫 번째 증거는 그의 눈에, 그의 기억에 새겨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전혀 불과 며칠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빠, 나 이번 주말에 필라테스 워크숍 있어서 외박해야 할 것 같아. 좀 외진 곳에 있는 리조트라서 핸드폰도 잘 안 터진대. 큰 여행 가방을 꾸리며 해맑게 웃던 서아의 얼굴.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가 산속 리조트를 언급할 때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던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걸 피곤해서라고, 내 스스로가 예민해서라고 했어. 무시했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걱정하는 내게 걱정하지 마. 일요일 저녁엔 꼭 올게라며 손을 흔들던 모습. 나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용돈 고마워, 오빠 최고, 라며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지갑에서 두둑이 꺼내준 돈을 받으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그 미소가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 속에서 나는 그저 가장 앞자리에 앉은 순진한 관객에 불과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흩어지고 민주는 다시 엘리시안 호텔의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로비 기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분노나 슬픔에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모든 감정이 거세된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중요한 미팅을 취소했다. 죄송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바로 뒤쫓지 않았다. 대신 침착하게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그는 가장 신뢰감 가는 목소리로 연기했다. 실례합니다. 제가 2307호에 묵었던 투숙객인데 중요한 물건을 두고 온 것 같아서요. 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직원조차 의심의 기색 없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네. 방금 체크아웃 하셨네요. 어떤 물건이신가요? 시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계라서요. 제 건축 디자인 스케치가 담긴 제 경력에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거짓말은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이 높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태연한 얼굴과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마스터키를 들고 그와 함께 23층으로 올라갔다. 띡하는 소리와 함께 2307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역한 와인 냄새와 달콤하면서도 낯선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방은 그야말로 격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아수라장이었다. 아무렇게나 구겨진 침대 시트, 두 사람의 머리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베개, 머리맡 테이블 위에 놓인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와인잔 2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남자의 셔츠까지. 건축가로서 수많은 공간을 분석했던 그의 두뇌는 남편으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 붕괴 현장의 모든 구조적 결함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돌덩이가 된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분노에 흐려지는 대신 마치 스캐너처럼 방 안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었다. 그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침대 베개 밑에 반쯤 가려진
무언가에 꽂혔다. 머리끈 따위가 아니었다. 반짝이는 은색 체인에 작은 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팔찌였다. 자그는 조각이 방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아내에게서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그가 사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추악한 연극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남긴 흔적, 물증이었다. 누가? 언제부터? 이 작은 금속 조각은 얼마나 많은 비밀의 무게를 견뎌왔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직원의 시선을 피해 재빨리 팔찌를 손에 쥐고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다. 아,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다른 곳에 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직원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다. 혼자 남겨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주머니 속의 팔찌를 꺼내 손에 꽉 쥐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복수를 설계하는 건축가의 손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의도된 배신이었다. 그렇다면 나의 복수도 그래야만 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렇다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주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집의 정적이 그의 머릿속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그 차가운 은색 팔찌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내의 책상 위, 그녀가 무심코 펼쳐놓은 다이어리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아내의 익숙한 필체였다. 내일 3시 같은 곳에서. 그녀가 깜빡 잊고 집에 두고 간 휴대폰 메시지 목록에는 오늘의 달은 어땠어? 다음 달이 뜨기 전까지 못 기다리겠어. 같은 그들만의 암호로 가득했다. 그 달이 조금 전 그의 주머니에 들어온 은팔찌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그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서아의 연극은 끝났다. 이제 가장 잔인하고 냉정한 총감독 강민준의 무대가 시작될 차례였다. 그날 밤늦게 워크숍에서 돌아온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랑스러웠다.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내게 달려와 안기며 제잘거렸다. 오빠, 너무 좋았어. 새로운 동작도 많이 배우고 정말 대단한 강사님도 만났잖아. 그녀는 막힘없이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들을 풀어놓았다. 동료 강사들과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 새로 배운 고난도 동작, 심지어는 맛없었던 리조트의 저녁 식사까지. 그 모든 디테일이 너무나 생생해서 어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의심은커녕 흐뭇하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것이다.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 유창해서 역겨울 정도로 감탄스러웠다. 나는 속으로 치미는 헛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녀는 완벽한 배우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녀의 마지막 공연을 위한 무대를 설계하는 감독이었다. 나는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그녀의 거짓말에 미소로 화답했다. 고생했네. 피곤할 텐데 어서 씻어.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조퇴했다. 누구도 내 얼굴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내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으니까. 엘리시안 호텔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은 의미 없는 잔상처럼 흘러갔다. 내 머릿속은 오직 복수의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건축가로서 나는 항상 배웠다.
모든 구조물은 가장 약한 지점부터 무너진다고. 그들의 부정한 관계도 17년간 쌓아올린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내가 직접 그 약한 균열을 파고들어 전체를 무너뜨릴 차례였다. 오차는 없어야 한다. 감정은 사치다. 오후 2시 50분. 나는 호텔에 도착했다. 나는 2307호가 아닌 바로 옆방인 2308호를 예약했다. 어제의 그 지저분한 방과는 달리 깨끗하고 서늘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나는 방에 불을 켜지 않았다. 그저 창가에 서서 무심히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거대한 도시 속에서 지금 나처럼 완벽한 배신을 목격하고 차가운 복수를 준비하는 이가 또 있을까?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초조함이나 긴장감은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명확한 목표, 의식만이 존재했다.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셔터 소리는 무음, 해상도는 최고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시계가 정확히 3시를 가리키기 몇 분 전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때 내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었던 아내의 웃음소리. 하지만 지금 그 소리는 내게 역겨운 소음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가 뷰파인더에 눈을 댔다. 서아와 최진혁. 그녀는 나를 위해서는 입지 않았던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나를 향해서는 짓지 않았던 교태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에 겨운 연인처럼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 광경은 더 이상 내게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았다. 대신 내 계획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그들이 2307호 앞에서 멈춰섰다. 남자가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웃음소리와 함께 방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나는 정확히 10분을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은 흐르지 않고 마치 고여있는 듯했다. 내 방의 적막함 속에서 호텔 에어컨이 돌아가는 희미한 소음만이 들려왔다. 옆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상은 내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과 희망을 완전히 제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일 뿐이었다. 20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들은 10분. 그들의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기에, 그리고 내 복수가 완전 무결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알람이 울리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프런트에서 받아낸 마스터키 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나는 2308호의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나와 바로 옆 2307호의 문 앞에 섰다. 차갑고 매끄러운 무늬로 감정 없는 내 얼굴이 비쳤다. 그 무늬로 비친 것은 17년간 남편이었던 남자가 아니었다. 심판을 앞둔 집행인의 얼굴이었다. 나는 녹화 버튼을 누른 휴대폰을 든 손을 고쳐잡고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단 한 장의 사진도 흔들리지 않기 위한 완벽한 기록을 위한 마지막 점검일 뿐이었다. 그의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다. 그는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 때문에 희미하게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몸이 하나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은 문이 열린 것도, 복도의 빛을 등지고 서 있는 내 존재도 알아채지 못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뒤엉킨 욕망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꼴을 보니 이상하게도 머리가 더 맑아졌다. 여기가 지옥이라면 기꺼이 내가 심판자가 되리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질투도 없었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은 이미 전날 밤 재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셔터 소리는 나지 않도록 미리 설정해 두었다. 소리 없는 성광이 터지듯 나는 그들의 가장 추악하고 은밀한 순간을 나의 디지털 세상 속에 영원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땀으로 번들거리는 남자의 등과 아내의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자국을, 그리고 헝클어진 시트의 주름 하나하나까지도 정직하게 담아냈다. 나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처럼 모든 각도에서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그때였다. 내 존재를 감지한 것일까? 서아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어둠 속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환희에 차 있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입술이 몇 번 달싹이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오, 오빠. 그 목소리의 남자, 최진혁도 뒤를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던 그의 얼굴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으로, 이내 적반하장 격의 분노로 바뀌었다. 뭐야, 이 새끼는? 당신 뭔데 남의 방에 막 들어와. 스토커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안 꺼져. 그는 허둥지둥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리며 소리쳤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한, 혹은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발악이었다. 경찰? 흥미로운 발상이군. 과연 누가 누구를 신고하게 될까?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짜는 위협은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휴대폰을 든 채 그의 비루한 분노와 서아의 절망적인 표정, 그들의 발가벗겨진 수치심을 계속해서 사진으로 담았다. 이 모든 순간들이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삐걱이는 소리 하나 내지 않는 내 움직임에 그들은 더욱 공포에 질린 듯했다. 나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어제 발견한 은색 팔찌를 꺼냈다. 작은 달 모양의 펜던트가 희미한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방 안에는 서아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도 내 아내보다는 이 여자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군. 나는 팔찌를 그들이 뒤엉켜 있는 침대 위로 가볍게 던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은팔찌는 그들의 수치심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아마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아는 달랐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다는 듯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이불에 얼굴을 파묻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가 쓰던 물건을 가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나는 그들의 완벽한 절망의 순간을 마지막 한 장의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렸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은 없었다. 어떤 변명도, 어떤 눈물도 이제 내게는 의미가 없었다. 나는 묵묵히 돌아서서 방을 나왔다. 문을 쾅 닫는 유치한 행동 따위는 하지 않았다. 대신 딸깍하는 소리가 나도록 단호하고 확실하게 문을 닫았다. 17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나는 엘리시안 호텔의 긴 복도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며 나는 방금 전의 모든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이제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처벌이 남았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합법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호텔을 빠져나온 나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도심의 한 법률사무소 빌딩을 향해 차를 몰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호텔 방에서 찍은 수십 장의 사진과 은팔찌, 그리고 아내의 필체가 담긴 메모를 확인한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강민준 씨.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최진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소장이 그들에게 전달되자 예상했던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먼저 연락이 온 것은 최진혁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내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강민준 씨, 남자들끼리 이쯤에서 깔끔하게 끝냅시다. 시끄러워져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액수를 부르시죠. 그의 오만한 제안에 나는 실소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내 뜻을 전했다. 저는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서한은 달랐다. 그녀는 내 휴대폰에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퍼부었다. 오빠, 우리 17년 세월이 있잖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 너무 아파.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심지어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까지 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17년의 신뢰는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고 그녀의 눈물과 애원은 그저 지겨운 소음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무덤과도 같았다. 그렇게 지리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의 사무실로 발신인이 없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다. 최진혁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의 회계장부, 사본과 그가 다른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다는 증거 자료들이었다. 심지어 피해 여성들의 진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었다. 상습적인 사기 행각이자 횡령이었다. 서류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최진혁의 아내였다. 그녀 역시 남편의 추악한 실체를 오래전부터 조용히 조사해왔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익명의 제보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나와 서아 그리고 최진혁 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내 맞은편에 앉은 서아와 최진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낯뜨거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순간 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내가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한 장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서아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고 최진혁은 제가 된 듯한 얼굴로 스크린을 외면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 변호사는 익명의 봉투에서 나온 증거들, 즉 그의 횡령과 사기 행각에 대한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한 인간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하는 자리가 되었다. 최진혁의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결과는 명백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주문. 피고 최진혁은 원고 강민준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피고 윤서아와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며 이혼을 명한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서아는 최소한의 목만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진혁은 상간남 소송과는 별개로 사기와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그의 아내 역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피트니스 센터는 추문 속에 파산했고 서아는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에서 해고당했으며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이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공허함만이 내 마음을 채웠다. 전쟁은 끝났고 나는 이겼다. 하지만 폐허 위에 서 있는 승리자는 너무나도 외로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란스러운 법정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의 소란함이 멀어지고 나는 텅 빈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승리했지만 통쾌함은 없었다.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 그저 그런 공허함만이 나를 감쌌다.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엘리시안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호텔 로비는 그날과 똑같이 화려했지만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한때 내 세상이 무너졌던 그 공간은 이제 그저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장소일 뿐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다. 길고 조용한 복도 끝 2307호의 문이 보였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문을 응시했다. 하지만 더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 문은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 그저 과거의 묘비일 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나는 서아와의 추억, 아니 거짓으로 얼룩진 기억이 깃든 집을 처분했다. 그녀의 물건은 물론 내 손때가 묻은 가구까지 전부 버렸다. 그리고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미니멀한 펜트하우스를 새로 구했다.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나 자신과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뿐이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은 내게 복수의 전리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주춧돌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나만의 건축 사무소를 열었다. 새로운 지평 건축사 사무소. 간판을 내걸던 날 나는 비로소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앞으로 얻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늦은 밤 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커다란 제도판 위에 새하얀 도면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텅 비어있는 그 도면은 마치 내 앞에 놓인 새로운 인생 같았다. 나는 가장 아끼는 펜을 손에 들었다. 익숙하고 단단한 감촉이 손가락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졌다.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설계할 건축가 강민준이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아주 오랜만에 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낡고 썩은 구조물을 내 손으로 파괴했다. 그리고 이제 더 견고하고 더 자유롭고 오직 나만을 위한 새로운 구조물을 세울 시간이었다. 나는 종이 위로 펜을 가져가 나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첫 번째 선을 긋기 시작했다.